오늘 주제는 솔라나입니다. 작년에 22배 넘게 올랐던 코인이 왜 올해는 이렇게 잠잠한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라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다른 코인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힘을 비축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변화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21년 11월의 최고 기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최고가를 넘어섰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입니다. 보통 특정 자산이 최고가를 경신하면 시장의 흥분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즉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에는 과열을 시키는 조정과 횡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약 59.4% 수준인데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초중반까지 내려온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자금 흐름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솔라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솔라나 가격은 최근 200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상승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2만 원대에 있던 솔라나가 불과 몇 달 만에 4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간에 22배가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연적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어야 다시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지난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격 자체보다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 200만 원일 때, 심지어 1000만 원일 때도 그 가격은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가격보다 그래서 몇 개를 샀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량 자산은 결국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자산이라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이자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의 최근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 한두 달 전 인터뷰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이더리움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시장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솔라나는 FTX 사태 당시 10,000원대까지 추락하며 시장의 혹독한 비판과 의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고 22배의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이더리움이 바로 그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서 헤이즈가 솔라나 비축 기업인 유페커드의 고문단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문단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던 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솔라나를 보유한 상장 기업의 고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개적인 발언 뒤에 실제로는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페커드는 현재 약 200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부 스테이킹,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 퍼쉐어라는 지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이프스처럼 기업이 보유한 주식 한 주당 몇 개의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전체 보유량 기준으로는 유페커드가 1위지만 솔라나 퍼쉐어 기준으로는 디파이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1위입니다.
이는 전체 보유량뿐만 아니라 회사의 규모 대비 얼마나 집중적으로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의 보유 개수를 기업의 실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회사는 솔라나를 몇 개 가지고 있다가 곧 우리 회사의 실적이 이만큼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당 순이익을 높이려 하듯 주당 솔라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솔라나를 매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그림, 빅픽처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기업별 솔라나 보유 현황 상세 자료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무료 정보 공유방에 올려두었으니 직접 숫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펀드를 재가동했습니다. USDC와 유로코인 같은 달러 및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생태계에 대량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인 에이브와 몰포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반 디파이인 우카미노와 필터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디파이는 중앙은행 없이 예금, 대출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거래소들이 이렇게 디파이 금고에 현금을 채워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몰려올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진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소가 채워넣은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만 투자하면 거품이 생겨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고 금방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거품의 크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50배, 10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해지면 시장은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광란의 시장이 펼쳐질 때 2023년, 2024년부터 꾸준히 좋은 자산을 모아온 사람들은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이미 확보한 수량이 있기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급등하는 차트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묵묵히 씨앗을 뿌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암호화폐 투자업계의 가장 오래된 고인물 중 하나인 판테라 캐피탈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판테라는 최근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줄여서 DAT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DAT 기업은 복잡한 사업 모델 없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사서 재무자산으로 쌓아두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파이 디벨롭먼트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이런 DAT 기업에 투자하면 단순히 코인을 현물로 사는 것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암호화폐 수량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ITF나 현물 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플레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현물 가격이 300% 오를 때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한 상장 기업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져 3000% 넘게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 보이는 이더리움 현물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관련 기업의 주식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 시장의 방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에게 코인은 단순히 미래 가치를 지닌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답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좋은 코인을 사서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입니다. 온갖 복잡한 상품과 유혹이 난무할 때 우리는 그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직접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들어 피를 튀겨봐야만 그 위험성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투자가 더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물 투자와 넷 기업 투자의 장단점을 비교한 한 페이지 정리본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량 코인, 특히 앞으로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90% 이상인 자산들 위주로 빚을 내지 않고 현물로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난다는 소식이 점잖한 전해지는 등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이런 트럼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크립토, 인공지능 같은 멋진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표는 결국 통제사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 모든 것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는 코인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첫 해가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은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 아랍에미리트와의 토큰 거래, 채굴 회사, 미디어 사업, 밈코인과 NFT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전체 자산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이릅니다.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의 암호화폐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트럼프는 평생을 부동산 사업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입에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코인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과거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지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규제 당국 내부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맘이라는 별명답게 꾸준히 친암호화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설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발언이 규제기관의 핵심 인물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흐름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동유럽의 벨라루스 대통령 역시 친비트코인 정책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가 보인다면 눈앞에서 흔들리는 장아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투자는 기술이나 정보 싸움이 아니라 철학과 인내의 영역으로 귀결됩니다.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즉각적인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 훈련. 이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밤을 새워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매일 꾸준히 3km를 조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고 성공하는 사람 역시 드문 것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꾸준함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봤기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과 단련의 결과물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급등의 기쁨도 맛보고 급락의 고통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탐욕과 공포로 경직된 마음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탐욕과 공포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투자 원칙 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하게, 안 될 때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얼마를 벌면 만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50억을 벌면 100억을 번 사람이 부럽고 강남에 입성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비교를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투자하되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몸에 힘을 빼는 길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